안녕하세요. 예, 이번 이 암기장 강의는 교재는 이거고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이름은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밤에 답을 올릴게요. 제가 강의가 좀 많아가지고 7회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7회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강의는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답안지 쓸 수 있는 분량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판례 서술 요걸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케이스 잠깐 있고요. 케이스 잠깐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외운다. 그러니까 답안지에 쓴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분량을 채우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 7회 동안 하는 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딱 외워가지고 기본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제가 표시하는 거 표시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되겠죠? 보면 돼요. 그래서 7회까지 드릴 거고 진도표는 나눠 드렸고요. 이게 보니까 테마가 총 220여 개, 220여 개인데 뭐 뒤에 거 뺄 거 빼고 하면 한 2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앞에 뒤에 거 빼면 한 회에 한 30개씩 해서 하시면 돼요. 30개씩 하면 되니까 한 시간에 10개씩 정도 정리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1번. 주체가 여기 약간 그리고 법전 꼭 가져오시고요. 법전 가져오시고 9페이지 보면 이제 법원이 나오는데 단독 잡이지 안 나올 테니까 볼 필요 없고요. 수어법원과 법관도 보실 필요 없어요. 케이스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 수임 판사입니다. 보이세요? 수임 판사. 미친 사람이 들어가면 수탁 판사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나올 수 있는 수임 판사입니다. 수임 판사의 개념을 외워야 되는데 일단 거기 첫째 줄을 중간에 수법원과 독립해서 소송법상의 권한입니다. 소송법상의 권한. 자, 외워봅시다. 수법원과 독립한다는 건데 여러분 그 앞에다 쓸까요? 수사 단계에서 주로 무슨 단계에서? 수사 단계니까 자, 이제 수사가 있고 공소가 있고 공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판에서는 수소법원이고 그림을 그려보면 수소법원이고 그다음에 수사할 때 수임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임 판사 개념을 쓸 때 주로 수사 단계에서 주로 무슨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뭐랑 독립해서? 수소법원과 독립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상의 권한이 살 수 있다. 소송법 권한 밑줄 치고 소송의 권한이 두 개입니다. 자, 밑줄 게 각종 영장 발부 판사, 영장 발부 동그라미 1번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보전 동그라미 2번 두 개만 해오시면 돼요. 영장 발부, 증거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할 때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리 증거 조사하는 거,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게 바로 증거 보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요걸 그림을 그려보면 수소법원은 수소법원은 거기 앞에 나와 있지만 제가 안 나온다고 한 것 중에 뭐냐면 수소법원은 단독 판사와 합의부는 아닙니다. 단독 판사와 합의부.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있죠? 합의부, 단독 판사 1명인데 합의부는 3명이에요. 합의부는 3명인데 합의부 중에 짱은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하고 재판장 1명이고 두 번째가 수명 법관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명령을 받기 때문에 수명 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법원의 결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법원으로서는 같이 써볼게요. 판결을 합니다. 법원으로서는 판결해요. 수법원은 판결을 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항소하고 하는 건 상고하는 게 불복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재판장이나 판결할 때는 항소하고요. 그다음 수법원이 결정을 하면 결정은 항고하고 재항고하는 겁니다. 수소법원이 3명이 합쳐가고 수소법원으로서 입장에서 판결을 하면 항소하거나 상고하고 이래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항고하거나 재항고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3심제예요. 몇 심제? 3심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단독 판사는 합의부, 특히 합의부에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은 따로 판결할 수 없어요. 얘들 둘은 결정만 하는 거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입장에서는 결정만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 수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 준다는 의미에서 준항고, 준항고, 재항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수임판사의, 이거 나눠주세요. 수임판사의, 잘 봐요. 영장 발부 결정. 같이 써봅시다. 영장 발부 결정, 증거 보전 결정. 영장 발부 결정, 증거 보전 두 개가 있는데. 되시죠? 영장 발부 결정, 뭐죠? 증거 보전 결정. 수임판사는 요 결정 두 개만 할 수 있단 말이죠. 수임판사는 영장 발부, 증거 보전 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이해 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수임판사는 수소법원도 아니고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고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에요. 수소법원은 수임판사는 수소법원도 아니고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그거 나오는데 영장에서는 수소법원이 아니니까 항고할 수도 없고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니까 준항고할 수도 없다고요. 항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답을 쓸 때 조문을 찾아야 되는데 402조입니다. 402조. 조문 펴봐가 402조를 펴보면 선생님 조문 있으시죠? 402조 좀 읽어줄 수 있어요? 402조. 천천히 보시면 돼요. 402조. 지금 잘 돼 있어요. 402조. 보죠. 네. 402조. 네. 예, 목소리. 이게 거기 법원이 수소법원이에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있으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이게 402조죠. 맞습니까? 417조가 있습니다. 417조는 읽지 않겠습니다. 417조는 조문이 제목이 동전이라고 돼요. 동전이라고 되는데 여러 번 말하지만 코인이 아니고요. 동전은 코인이 아니라 앞에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항고예요. 뭐라고요? 한번 써보죠. 417조는 준항고입니다. 준항고인데 앞에 거 그러니까 재판장 수명법관의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416조. 416조. 네? 416조에 보면 재판장 수명법관의 결정은 준항고 이렇게 돼 있죠? 재판장 수명법관 요 그림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수임판 여기에도 아직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03조에 항고도 할 수 없고 416조에 준항고도 할 수 없다. 이걸 답안지에 써야 돼요. 403조에 항고도 할 수 없고 416조에 준항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 쓸게. 오른쪽 옆에다가 동그라미 오른쪽 옆에다가 불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옆에 쓸게요. 검사는 증거를 보완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사는 그러니까 이 영장 발부 기각 결정은 검사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보충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그렇게 써줘야 돼요. 따라서 직접 불복이 안 됩니다. 항고나 준항고처럼 직접 불복이 안 되고 뭐죠? 간접 불복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판례 평서까지 외워야 돼. 직접 불복은 안 되고 간접 불복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장은 직접 불복은 안 되고 간접 불복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영장을 증거를 첨부해서 재청구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그냥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뭐 변수 모의고사 여러 번 나왔고 이제 기출이 되지 않았을 뿐 로스쿨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잘 기억하시고 또 제 석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인데 이게 왜냐면 쪽발이들은 준항고 인정하거든요. 그걸 영장항고라 그래가지고 일본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다른 건 시험에 낸다고. 이해돼요? 일본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건 그러니까 일본 다른 걸 시험에 내는 거라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거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2번은 영장이야. 3번은 증거 보전이죠. 증거 보전인데 여기에 조문이 들어갔어요. 이 조문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게 184조 사항입니다. 184조 사항인데, 여러분, 조문 가신 분은 184조 사항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거는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84조는, 그럼 똑같은 수임 판사 결정인데, 요거는 왜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 거냐? 요걸 묻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 걸 묻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요거는 증거보전은, 여러분 잘 봐요. 증거보전은, 요거만 잘 기억해야 돼요.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건데,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증거를 조사해서 보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강제 처분을, 같이 한번 메모해 보게. 강제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강제 처분과 강제 수사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놔야 돼요. 강제 처분을, 그러니까 강제 처분이라는 건 뭐 압수, 수색 이런 건데, 검증 이런 건데, 이러한 강제 처분을 검사가 하면요. 검사가 하면, 여러분 이제 법원행 준비하시는 거니까 검사로만 할게요. 검사나 경찰이 하면 요거는 강제 수사가 돼요. 뭐냐? 강제 수사가 되는 건 강제 처분을 누가 하면? 검사나 경찰이 뭐 한다고요? 강제 수사가 된다고. 근데 강제 처분을 법원이 하면요. 법원도 있고 수임 판사도 있고 법원이나 수임 판사가 하면 이게 증거 조사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 강제 처분을 뭐지? 강제 처분을 누가 하면? 법원이 하면 증거 조사. 수사 바꿀게. 강제 처분을 수사기관이 뭐죠? 강제 수사.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이 조문에서 강제 수사랑 강제 처분을 거의 동의어로 보고 있는데 동의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어가 아니야. 동의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 강제 처분 강제 수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답안지 잘 쓸 수가 있다고. 잘 봐. 원래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요. 자, 수사기관은 영장 받으면 지금 봤죠? 영장 받으면 강제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뭐야? 영장 받을 수 있어요? 강제 수사할 수 있지. 이 강제 수사가 결국 강제 처분 아닙니까? 강제 처분이다만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영장을 누가 발부한다고? 수임 판사가 발부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증거가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질 것 같아. 소멸될 것 같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 이민 간다든가 그럴 수 있죠. 뭐 또는 뭐 돌아가실 것 같다든가. 약간 증거가 곧 없어질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증거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요.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증거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조사를 수사기관이 할 수 없지. 당연히 법원이 해야 되는데 수임 판사가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임 판사가 미리 증거 조사할 때 뭘 동원하겠어요? 강제 처분을 동원하겠지. 이해되세요? 184조 1항 가볼게요. 184조 1항을 보면 거기 보면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184조 1항? 그래요. 조문 신분이 잠깐만. 선생님 조문 볼 수 있으시죠? 이 184조 1항 좀 읽어줄 수 있어요? 같이 볼게요. 증거 보여야만 나오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판사가 수임 판사고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 강제 처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그걸 이해해야 여러분 그러면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죠? 미리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죠? 미리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는 제도예요. 미리 증거를 조사하려고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는 이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검사는 이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검사는 그냥 강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 따위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주체에서 검사는 입법론상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법원의 시험이 뭐냐면 탑클래스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돼요. 184조의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사실 검사가 그러니까 입법론상 문제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증거보전은 결국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는 제도인데 결론에 나가고 있습니다.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는 가장 절실한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뭐라고요? 피의자. 그래서 이 피의자가 이 증거보전은 결론을 따르면 피의자를 위한 제도라고.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피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이제 두께가 있는데 증거보전 났을 때 증거보전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쓰는 답안지하고 증거보전은 피의자를 위해서 뭐죠?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쓰는 것은 답안지의 격이 다르다고.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요새 법무사 강의를 하느라고 채점을 해봤더니 답안지의 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2차 시험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주는 문제 보고 푸는 데잖아. 근데 2차 시험은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되게 잘 썼는데 이런 느낌이 답안지.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주는 답안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꺼락만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를 푸는데 그러니까 증거보전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증거보전은 뭐냐고요? 피의자를 위해서 뭐죠? 수임 판사의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수임 판사 강제 처분권을 이용하는 제도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피의자를 위한 제도지. 그러니까 불복을 인정해 주는 거야. 예외적으로. 184조. 그러니까 수임 판사의 결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불복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꼭 써야 될 키워드 두 개입니다. 뭐죠? 수임 피의자를 위한 수임판사의 강제처분권 이용. 이해되겠어요? 피의자를 위한 수임판사의 말하고 강제처분권 이용.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불복 인정. 예외적으로 뭐라고? 불복 인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검사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법원행실은 항상 그 탑 클래스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론적 문제를 내요. 여러분, 이걸 검사를 그대로 두면 검사가 항고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제 말 이해돼요? 검사가 증거 보존을 하고 검사가 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항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검사한테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불복을 불허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검사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써드린 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2번밖에 없습니다. 맨 아래 칸에 2번밖에 없어요. 2번. 그러니까 1번의 개념 외우시고 2번 별표 3개 치고 2번 옆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간접 강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3번 아래는 이 제도가 누구를 해주다? 피의자를 위해서 수임판사의 강제를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불복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력 있는 출제범이에요. 왜냐면 판례도 있고 뭐도 있고 조문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해되시면 거기까지 답안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만 봅시다. 넘어갈게요. 관할이 나와 있는데 관할은 여러분 관할은 이번엔 버리죠. 왜냐면 이제 3번부터 관할이 나오는데 관할은 여러분 어차피 조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버리고 다만 제가 하나만 꼭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재판권하고 사무 분배입니다. 법원행실 문제인데 여러분 7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형법에서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외국인의 국외범, 형법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재판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앞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형법에서 이제 오지연 선생님하고 할 건데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거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외국인의 국외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재판권이라는 게 사실은 형사재판에 요거 좀 쓸 수 있는 형사재판의 소송 조건입니다. 형사재판의 소송 조건이에요. 요 답안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있어야 형사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형사재판의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민소법은 조금 더 어려운데 여러분 민소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민소법은 요거를 민사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이라고 해요. 민사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 저도 왜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사재판은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 형사재판은 소송 조건이라고 해요. 용어 잘 써야 돼요. 소송 요건, 소송 조건. 이해되겠습니까? 소송 조건인데 소송 요건이라고 말하는 민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의 이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공부하시겠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소의 이익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 있어야 민사재판해 주는 거야. 근데 형사재판은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같이 써봅시다. 형사재판 소송 조건은 그냥 공소제기의 적법성이에요. 공소제기의 적법성.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 공소제기의 적법성. 공소제기가 적법해야 재판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있잖아. 이거는 공소 적법성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에요. 같이 써볼게요. 실체 심판한 건 이제 유무죄인데 유무죄의 전제 조건입니다. 유무죄의 전제 조건이에요. 공소제의 유효 요건이면서 유무죄의 전제 조건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제의 유효 요건이면서 유무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요거까지 하게 돼.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이 표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공소 제기 시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해볼게. 공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뭐죠?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재판하기 전까지 있어야 돼. 유지가 돼야 돼. 소송 조건은 공소제 적법성이면서 실체심판 전제 조건이다. 답안에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체심판 전제 조건이니까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법원이 뭐죠? 직권을 조사해야 돼요. 이게 쓸만한 되게 말이에요. 직권 조사하는 얘기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없이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걸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조성 조건은 뭐라고?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있어야 된. 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요새 때문에 요 소송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 무슨 증명이에요? 자유로운. 왜냐면 이제 유무죄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여러분 민소는 이거를 민소에서는 본안심사, 본안審사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나누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못 나눠요. 자유로운 뭐라고? 자유로운 증명이고 하나만 더. 만약에 소송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조건이 없으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해야 돼. 여기 쓸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소송 조건이 어디서 나오고요? 형식 재판으로 종결하는데 찾아만 볼게요. 형식 재판이 326조부터 있어요. 326, 327, 328. 이게 유명한 형식 재판 3개 트리오예요. 326, 327, 328.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재판, 공소기각 결정. 맞습니까? 면소, 판결. 이게 뭐라고요? 이 형식 재판 3대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형식 재판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319조입니다. 우리가 326, 327, 328만 보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모두 중요하다고? 319조죠. 관할 위반의 판결입니다. 뭐라고? 관할 위반의 판결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갈게. 자, 여러분 소송 요건 쓸 수 있어야 돼요. 소송 요걸 쓸 수 있어야 돼요. 메모에다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소송 조건의 첫 번째가 뭐라고? 재판권이야. 뭐라고요? 재판권. 그게 조문에 있습니다. 327조 1호입니다. 그래 뒤에 계신 학생 좀 미안한데 327조 1호 좀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327조 제목부터. 판결이죠. 그 다음에요. 네. 이겁니다. 재판권이 없을 때 뭐라고요? 공소,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재판권이 없는 건 여러분이 알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외국인의 국외범입니다. 외국인의 뭐라고요? 국외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또 있죠. 혹시 아세요? 재판권이 없는 사람.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의 국외범 말고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외범하고 군인이에요. 뭐라고요? 할 말 있어요. 외국인의 국외범하고 뭐죠? 군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되세요? 여러분 조문을 잘 봐야 돼? 에? 지금 외국인의 국외범하고 뭐라고요? 군인은 재판권이 없는. 어디다 써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일반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원칙으로 뭐 해야 돼? 공소, 기각, 판결해야 돼. 뭐에 의해서? 327조 1호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되시죠? 이 원칙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권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권이 우리나라의 법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지만 우리나라에 요 다 썼죠? 답안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지울게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러 개잖아요. 법원이 여러 개잖아요. 지방 법원은 막 수백 개 되잖아요. 법원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의 법원에 쓸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법원에 재판권을 분배해 줘야 돼요. 뭐예요? 분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뭐 북한은 빼고 남한은 이렇게 재판권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렇게 재판권. 요 재판권의 분배. 재판권의 분배가 뭐죠? 바로 관할권입니다. 재판권의 분배가 관할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관할권은 자 읽어볼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거기 보면 1번 자 약간 고치겠습니다. 고칠게요. 1번 관할권은 2페이지 1번 한 법원이 다른 법원과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뭐라 쓰면 각급 법원의 재판권의 분배란 말. 재판권의 뭐라고요? 분배. 재판권의 분배가 관할권이에요. 재판권의 분배가 뭐라고요? 관할권이라고. 재판권의 분배가 관할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재판권의 분배가 바로 관할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건 아직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법에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재판권의 분배가 관할권인데 제가 내일 판례 드릴 건데 관할권을 또 분배하는 거. 그러니까 관할법원 내에서 관할권을 또 분배하는 거. 요걸 우리가 사무분배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무분배.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권, 관할권, 사무분배는 다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쪼개는 거야. 뭐라고?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권을 쪼개 뭐라고요? 관할권. 응? 응? 그 다음에 관할권을 쪼개면 사무 분배. 이렇게 되죠. 관할권 사무 분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무 분배에 관한 판례는 제가 내일 드리게요. 보니까 책이 없네.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그래서 사무 분배는 옆에 쓸게요. 아래 메모 안 할게요. 거기 10페이지 아래까지 여백이 있죠. 거기다 이제 할 건데 연필로 메모해 놓으세요. 사무 분배라고 써. 사무 분배는 관할 법원 내에서 사무를 분배하는 것. 관할 법원 내에서 사무를 분배하는 게 관할권이에요. 사무의 분배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써볼게.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라고 써.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되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제 관할권을 이제 공부할 건데 관할권에서 먼저 관할권은 여러분 거기 있네.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법정 관할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제목이 법정 관할 나와 있지. 네? 옆에다 써볼게. 관할 법정주의. 관할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관할 법정주의라고 쓰고. 형사소송법은 모두 법으로 정해야 되니까 형사소송법의 관할은 법정주의입니다. 법으로 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옆에 쓸게. 합의관할 X. 민소처럼 합의관할이라는 게 없어요. 관할이라는 거는 합의관할 X, 변론관할 X. 그러니까 변론했다고 관할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법정관할이 원칙입니다. 왜? 관할 법정주의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세 개가 있어요. 고유관할에 토지관할, 사물관할, 지금 안 볼 거야. 토지관할, 사물관할, 시금관할 세 개가 있습니다. 토지관할, 사물관할, 시금관할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그냥 제목 붙일게. 토지관할, 사물관할, 시금관할이 있는데 여러분 토지관할은 키워드만 생각해. 소재지. 보이세요? 소재지 재판권의 분장이 분배입니다. 소재지에 따른 관할이죠. 그러니까 소재지에 따른 재판권의 분장. 이게 민소는 분장이라고 하는데 분장은 분배입니다. 분배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문에 있으니까 외우지 않을 거야. 4조 1항에 보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보이세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맞습니까? 현재지인데 범죄지는 형법에서 정리할 거고. 이래 있어요? 써만 놓을까? 전부 또는 일부. 범죄지는 뭐라고? 전부 또는 일부. 맞습니까? 두 번째, 피고인의 주소, 거소. 주소는 이거 민법에 나오는 거죠. 생활의 근거가 주소고 거기에 이르지 않는 게 거소죠. 주소, 거소.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뭐죠? 현재지입니다. 현재지만 형법시하시면 되고 현재지만 형법시하시면 되고요. 현재지만 하시면 되고 현재지는 여러분 현재지는 요건 나올 수 있죠. 현재지는 적법한 현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있어요. 현재지는 무효판 현재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있어요? 그 옆에 쓸게. 여러분 거기 적법한 강제 현재지 단을 갖고 있을 텐데 한번 적법한 강제 현재지를 붙여주고 옆에 써볼게. 불법 연행 X. 불법 연행되면 안 되고요. 불법 연행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라고 써봐. 사인에 의한 뭐? 현행범 체포. 맞습니까? 그 다음에 즉시 인도.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인에 의한 즉시 인도로 인도 동그라미 치고 여기가 바로 현재지가 되는 거죠. 즉시 인도하면 인도받은 데가 현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사인에서 현행범 체포에서 즉시 인도하는데 인도받은 데가 뭐가 된다고요? 현재지가 된다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관할하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됐나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다가 페이지 메모할게. 98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요. 98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98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 98페이지에 거기 판례가 나요. 청해부대공사 보이세요? 청해부대공사가 현행범 체포한 98페이지 찾아보시면 98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가 되고 나온다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되시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청해부대공사 읽어보세요. 여기 판례가 여러 쟁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11페이지 돌아와서 사물관할. 뭐라고요?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만 제가 사건의 경중에 따른 일신관할의 분배.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느낌 오세요? 두째 줄 맨 뒤에 단독판사 합의부. 사건이 경비하면 단독판사. 맞습니까? 중대하면 합의부죠. 맞나요? 다시 복습해요. 합의부가 동그라미 합의부가
재판장, 수명, 법관으로 나뉘는 거는 합의부가 뭐로 나뉘는 거예요? 재판장, 수명, 법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되십니까? 되시죠? 그리고 항고를 물어볼 거라고는 준항고, 항고. 이해되겠죠? 항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뭐 천천히 갑시다. 그 위에 올라가서 토지관할에서는 그 현재지를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토지관할 개념 쓰고 현재지를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98페이지 같이 합시다. 여러분 할 수도 있잖아요. 98페이지에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98페이지에 판례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판례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98페이지 꺽수 1번인데 현행범은 자 보기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고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청장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즉시 검사에 있는 여러분 거기서 즉시를 형용시켜줘야 돼. 즉시. 이걸 물어본다고. 즉시. 조문에 즉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즉시라고 말하면요. 즉시는 이거는 무조건 즉시입니다. 즉시라는 말은 접착성이 있다는 거죠. 접착성. 이걸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즉시는 접착성이 있어야 돼. 무조건 즉시야. 닥쳐. 무조건 즉시. 이래 있어요? 지체 없이는 약간 달라요. 앞에 말을 넣으면 지체 없이는 앞에 말을 넣으면 불필요한 지체 없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는 접착성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아예 가만히 쓸 말을 정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일순환 때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하려면 앞에다 말을 넣어보면 돼요. 즉시는 뭐야? 즉시는 무조건 즉시야. 즉시는 뭐라고요? 무조건 즉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체. 쓸 수 있겠어요? 즉시는 무조건 즉시고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체 없인데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즉시는 접착성이 있는 거야. 접착성이 뭐라고요? 있는 거야. 지체 없이는 접착성이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되세요? 접착성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조문엔 분명히 즉시라고 돼 있다고요. 조문에는 즉시라고 돼 있지만 우리 판례가 98페이지 판례가 요거를 일반인한테 접착성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 무리하다는 거예요. 일반. 그래서 조문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지만 지체 없이라고 해석한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 조문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지만 지체 없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쓸 때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말이 바로 뭡니까? 접착성입니다. 뭐라고요? 접착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아무리 많이 써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점자는 접착성의 말이나 찾는다고. 접착성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없다. 정말 이래서 필요 없다. 되시죠? 되시죠? 네? 그렇게 쓰고 아래 사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지금 소말리아에 저기 가서 우리 함선이 해적선 납치했는데 우리 청해부 영사에 가서 구해왔단 말이죠. 그럼 소말리아에서 서아라비아 해안에서 우리까지 부산항까지 오는데 9일 걸립니다. 9일. 9일은 즉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접착되지 않지만 불필요한 지체는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인도가 되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되시죠? 그 얘기는 그거.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고 판례가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들 11페이지에 페이지 98이라고 적어주고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내려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 그 다음에 승급관할은 항소상고가 바로 심급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여러분 관할의 기본 내용 제가 법정 관할 위에다 써드린 말을 답안지에 꼭 써야 돼요. 관할 법정 주의 맞습니까? 그래서 형사정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형관할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관할은 세 종류 토지관할, 사물관할, 세급관할. 근데 이 중에서 토지관할이 한다면 현재 지 맞죠?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 단독관사 합의부 맞습니까? 세급관할은 항소 상고예요. 그 다음에 관할 문제는 이번에 뺄 건데 여러분 조문 가지시면 11조 볼게요. 11조에 보면 관련 사건이라는 말이 이건 좀 개념이 있어요. 관련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련 사건이라는 건 1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범이라든가 경합범이요. 공범이라든가 경합범인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공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인이 범한 죄. 이게 공범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 수인이 범한 죄에서 여러분 이게 나오면 또 무조건 답안지에 쓸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범이 나오면 공범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형법에서 정하는 거지. 오전쌤이랑 공범은 함께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정해진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범은 만약 무조건 써야 돼. 공범은 형법 총론상의
임의적 공범은 물론 임의적 공범은 이제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혼자 해도 되고 여러 명 해도 되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의적 공범이라고 부르나? 임의적 공범은 물론 강론상의 필요적 공범이 모두 포함돼요. 요걸 쓸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나오면 무조건 쓴다고. 뭐라고? 무조건 쓰는 건 총론상의 뭐죠? 임의적 공범은 물론 강론상의 뭐라고요? 필요적 공범이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쓰면 돼요. 이래서 총론상의 임의적 공범은 물론 강론상의 필요적 공범 모두 포함된다. 라고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왜냐면 공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형법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총론상의 임의적 공범은 물론 강론상의 필요적 공범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쓰시고요. 되시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절로 갈게요. 공소시효인데요.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오죠. 공소시효에서 여러분들 거기 179페이지 예외적인데 그래서 사실 변시에 오래 나왔어요. 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법원행시도 나올 겁니다. 변시에 나왔고요. 어디냐면 그 179페이지에 판례가 3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근데 판례 맨 앞에 보면 다 공범. 판례 맨 앞에 첫 번째 판례 공범 보이세요? 공범 보이세요? 네? 공범이 있지? 그러니까 공범과 공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세 번째 판례 보면 맨 끝에 형소법 253조 2항에서 말하는 공소제기로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사유죄는 대항범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예외적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올해 변시에 나온 거야. 기술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랑 얘는 대항범 관계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정리할게. 공범이란 말이야. 거기 이제 11페이지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상황펜 들어주시고요. 한번 써봤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볼게. 이거 써야 돼. 거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있죠? 거기 아래 동그라미 이번에 니은번.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라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수인이 뭐? 공동으로 범한 죄. 맞나요?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에서 형합 시작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형법 총칙상의 공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혼자 해도 되는데 여러 명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총칙상의 공범에다가 임의적 공범. 뭐라고? 임의적 공범. 임의적 공범. 되시죠? 임의적 공범.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 공파나 강론상의 필요적 공범과 합동범을 강론상, 필요적 공범, 합동범을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전 써봐야 돼. 총칙, 강론이 다 들어간다는 거야. 강론상에. 왜냐면 여러분 강론이라는 거는 뇌물죄 같은 건데 여러분 뇌물죄 같은 거는 주는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른다고. 필요적 공범이 한 번 더 중요한 문제고 필요적 공범 잘 기억하시고요. 필요적 공범이 모두 포함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 예외라고 적어주고 페이지 179라고 하죠. 페이지 179 공소시효 정지. 맞습니까? 공소시효 정지. 대항범 제외. 이렇게 좀 기억합니다. 예외는. 그러니까 공범이 나오면 무조건 공범을 다 말하는 건데 예외는 뭐죠? 대항범이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되십니까? 대항범은 제외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관련사, 그 다음에 하나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 그렇고요. 1호에 보면 1번 수재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써만 놓을게요. 1호에 보면 수재는 실제적 경합법. 수재니까 실제적 경합범입니다. 실제적 경합범. 1호에 보면 수재는 수재니까 실체적 경합범을 말하는 거고, 상상적 경합은 아닙니다. 실제적 경합 말하는 거지, 상상적 경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로스쿨 학생들은요,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보시는 사람들은 한번 신경 쓸 필요 없고, 3호가 나오면, 3호, 수인이 동일한 장소 가면 이게 동시범이거든요, 동시범. 로스쿨 시험에서는 요걸 내고 동시범 특례를 같이 낸다고요. 이래 있어요. 로스쿨 시험은 형사법이니까 동시범 병합관을 내고 동시범 특례를 낸다고. 근데 우리는 형법 형소가 분리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3호가 동시범, 3호가 동시범이한, 만약에 4호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4호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위증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증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작물죄. 저는 위증죄 쪽이 좀 더 추진할 수 높다고. 위증죄 발표 3개, 작물죄 발표 1개. 관련 사건, 위증죄.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요거 이제 지금 관련 사건 11조에 있다는 거 아시고요. 11조에 관련 사건이 있고, 관련 사건은 함께 병합하는 게 바람직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함께 병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의 병합 절차가 위로 보세요. 5조, 6조, 9조, 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5조, 6조, 9조, 10조. 보이세요? 5조, 6조, 9조, 10조 규정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병합이 나오면 5조, 6조, 9조, 10조를 찾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5조, 6조, 9조, 10조. 이해 되겠어요? 다시 한번. 11조가 관련 사건이고, 관련 사건은 같이 재판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절차가 어디 규정되어 있다고요? 5조, 6조, 9조, 10조. 그러니까 5조, 6조 묶으시고 조문에서 9조, 10조 묶으시면 돼요. 이해 되겠어요? 5조, 9조, 10조인데 이것도 키 찾기도 쉬운 게 5조, 6조가 있습니다. 그래. 잠깐만, 선생님, 좀 볼 수 있어요? 예. 5조 좀 읽어줄까요? 5조. 5조. 요것만 잠깐 넘어가요. 5조 볼게요. 5조.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관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네. 토지관할을 관리하는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이렇게. 그다음에 구조 볼까? 구조.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네. 사물관할을 관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읽으셨는데 5조는 토지관할을 관리하는 이렇게 돼 있고 맞습니까? 9조는 뭐예요? 사물관할을 관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물관에서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물과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주면 돼. 이거 판에 쓸게. 5조에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사물관할은 똑같은데 토지관할만 다른 경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5조의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사물관할은 똑같은데 뭐라고요? 토지관할이 다른 거야. 구조는 사물관할이 다르면 무조건 구조 10조로 가야 돼요. 근데 사물 다르면 뭐로 가야 돼? 구조 10조. 그것만 판례가 있으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사물관할은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조문에서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십니까? 되세요? 됐죠?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사물관할은 똑같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물 다르면 그러는 거. 이해되시죠? 뭐가 더 중요? 사물관할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조문 보고 쓰시면 돼요. 그 판례 쓰시고 조문 보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병합 절차. 맞나요? 조문 보고 쓰시면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비할 시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규칙까지 써주면 점수 나오는데 규칙은 형소법보다 조문의 수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규칙이 만약에 법이 8조면 규칙은 4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래요. 5조, 6조 무조건이니까 옆에다 메모할게. 규칙 4조. 그다음에 규칙 4조를 드립다 베껴주면 돼요. 되세요? 여기 나오면 절차를 보면서 5조, 6조, 9조, 10조, 규칙 4조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되세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판례만 좀 살펴볼게요. 어디냐면 12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요거 외우시겠어요? 판례 가지고 아래 보면 형 6조에 보면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에 나오죠. 지금 직근 상급 법에 나와 있지? 보세요. 직근 상급. 상급을 또는 급이라고 돼. 상급. 그래서 요거는 상급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하는 법은 외우셔야 돼. 상급이니까 거기 첫째 줄 맨 뒤에 각급 법원에 찾았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하는 법률. 각급. 상급이니까 각급이야. 각급이한. 옆에 쓸게. 법원 조직법이 아닙니다. 법원 조직법이 아니에요. 법원 조직법이 아니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현한 법률이에요. 상급 법원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법원 조직법은 아까 잠깐만, 법원 조직법은 단독 판사, 합의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단독 판사 합의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이라는 것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뭐죠? 대법원이 되는 거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다르면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합의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고팔레 정도 외우시고요. 각급, 상급, 각급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5조, 6조에 보면 병합하여 심리하시다. 병합은 재량이죠. 병합 뭐라고요? 재량. 병합은 재량이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병합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병합 안 할 수도 있는데 병합 안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관할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합 관련 사건에 관할권이 발생하는데 병합하면 좋겠지만 병합 안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두 번째 판례예요.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에 보면 여기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보이십니까? 관련 사건 유지된다. 보시고 이 여자수가 관할 유지의 원칙, 또는 뭐 절차 유지 원칙. 좀 이따 쓸 거야. 절차 유지 원칙을 써볼까? 절차 유지 원칙. 그러니까 일단 병합 관할이 발생하면 관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차 유지 원칙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 있으면 판례 문구를 같이 외워봅니다. 조문전이죠. 5조, 6조, 9조, 10조. 맞나요? 5조, 6조, 9조, 10조. 됐죠? 각급은 뭐라고요? 법원 조직법이 아니라 각급법 설치와 관할 구현한 법률상의 상급법을 말한다.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을 말한다. 이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병합은 재량인데 병합 안 됐더라도 일단 발생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개 판례를 좀 외워줬습니다. 나온다면 판례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 다음에 형광펜 좀 들어주시고요. 요거 판례를 써야 돼. 그럼 거기 지금 12페이지 아래쪽 판례 두 개가 있죠? 보이세요? 아래 두 개 바로 위에 보이세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찾았습니까?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을 말한다. 이걸 눈으로 볼게요. 밑줄을 형광펜 쳐주고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찾았습니까? 이거를 좀 형광펜으로 칠해주고 그래서 각각 다른 법원은 여러분 요거는 5조를 말하는 겁니다. 네? 5조 6조를 말하는 거야. 네? 옆에 따서 5조 6조라고 메모잖아요. 5조 6조.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재정관할하고 관할권의 경합 부존재는 여러분 요거는 판례가 없으니까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판례가 없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판례가 없으니까 소개를 안 하고, 여러분 사실은 14페이지 한번 시작할게요. 14페이지 지금은 여러분 거기 두 줄만 체크할게. 관할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법정주의죠. 무슨 주의? 법정주의입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관할은 원칙적으로 법정주의. 그 다음에 소송조건을 별표 3개 소송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돼.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돼. 맞습니까? 두 가지. 항소심, 상고심, 자유로운 증명. 항소심, 상고심, 자유로운 증명. 맞습니까? 직권 앞에다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맞죠? 없어도. 맞죠? 이게 원칙이 한. 그 다음에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에 파송하다. 319조까지 깔끔히 형식 재판으로 정해 319조까지 깔끔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됐죠? 그런데 320조가 있어요. 320조까지만 보고 잠깐 쉴 건데 320조는 뭐냐면 토지관할은 예외입니다. 토지관할은 뭐라고요? 예외예요. 토지관할은 예외입니다. 토지관할은 예외인데 토지관할은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관할 위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신청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래 3번은 뭐 재미있긴 한데 조문 문제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역시 판례가 없는 부분은 이번 수는 다루지 안 나올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조문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아시면 되고, 일단 이게 320조까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323조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320조까지만 좀 보세요. 됐죠? 조문에 있는 걸 못 쓰면 억울하니까 판례까지 정리하시고, 이게
이제 관할권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관할권 앞에가 이것이 마지막인데 관할권 앞에가 재판권 아닙니까? 재판권? 순위를 한번 읽어보죠. 재판권인데 재판권이 없는 건 이제 군사법원이에요.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판례를 한번 순위를 읽어보시는데 거기 여러분 10페이지에 매년 관련 판례고 별표 3개 치고 군사법원을 좀 형합 펼쳐줄게요. 군사법원을 형합 펼쳐하시고요. 군사법원을 형합 펼쳐하시고 되세요? 군사법원 형합 펼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신분적 재판권에만 나오죠. 군사법원은 재판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재판권 문제야. 재판권 문제고 한번 읽어보실 때 그 옆에다가 병합 불가. 그러니까 관할은 방금 우리가 병합 펼쳐봤는데 재판권은 병합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권은 병합이 불가하다고요. 재판권은 병합이 불가합니다. 이래요? 그걸 병합 불가라고 우리 병합까지 봤는데 재판권은 병합 불가라고 일단 표시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재판권은 병합 불가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한번 추천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병합 안 되는 거. 네? 재판권은 관할권만 병합이 되는 건 재판권은 병합 불가라고 적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관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